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확실히 사람이 자기 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신문 그 기사를 봤는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나 강하대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뭐 이게 누가 누구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경쟁 심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을 이렇게 우쭈쭈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서 실리를 취하는 접근이 중요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세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이고요. 오늘은 미국 소식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청이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하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존청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세법 전문 변호사이시잖아요. 그래서 꼭 뵈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들었을 때 네. 미국 세청이 네. 그렇게 무섭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 국세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law enforcement이라고 하잖아요. 뭐 경찰이나 이런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경외, 두려움, 존경 이런 게 다 합쳐지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세금 신고 시스템이 honor base예요. 그래서 한국과 좀 다른 점은 뭐 여러 정보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같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예요 라고 하고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를 하는데 이걸 일단 받아들여주죠. 근데 만약에 감사를 받아요? 거기서 뭔가 거짓말을 하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그 컨시퀀스 나중에 이어지는 것들은 아주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바로 어제였어요. 홍콩에 출장차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홍콩의 금융가들, 이 은행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고객이 홍콩에 계좌를 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엑스트라로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뭐 세상의 현실이 그러니 미국이니까 슈퍼파워니까 미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그들이 향후에 미국 비즈니스하는데 영향을 받다 보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런 네. 인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일 기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는 길에 취임식 다시 보기 위해서 왔는데 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대표적인 거는 우선 본인의 어떤 당선에 있어서의 그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일기 정부 때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의 선거에서 이 일반 득표수는 낮았지만 뭐 미국의 특별한 어떤 선거인단 제도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땄죠. 그래서 이게 뭐 반쪽짜리 승리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네. 뭐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있어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 강조한 것은 인종도 뭐 백인, 남성만이 아닌 뭐 아시안 또는 뭐 히스패닉, 흑인들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뉴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봤더니 굉장히 좀 여느 취임식 선언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 잡히는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같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잡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내용은 마가죠.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예전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요. 이라크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도 막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썼단 말이죠. 뭐 Axis of Evil. 그래서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컸는데 반해 이제는 뭐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거칠 것이 없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밌는 텀이었었는데 과세나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과세보다는 외국인, 미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미국의 물건을 팔거나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번 취임식 선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역시 트럼프답게 미국 우선주의를 또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는지 트럼프가 네.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이 취임식에서 나왔던 발언들 그리고 이 발언들 그리고 정책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현지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도 반으로 쪼개진 나라예요. 어느 나라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외가 아니죠. 미국도 어느 때보다도 뭐 늘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분열상이라는 것 아주 두드러졌었고, 그러나 예전에는 샤이 트럼프 그런 것들이 주류 내지는 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차이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게 예전 대비 꼭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백인 남성의 지지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 지지를 종합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지의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국가의 리더로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리더로서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후자를 기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그에게서 기대되는 어떤 카리스마, 그리고 미국을 더 정말로 그레이트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한국에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 네. 일단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그 대주제 중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죠. 불법 이민에 대한 것을 강하게 대처하겠다. 그래서 네. 국가 위기 상황을 바로 선포를 했죠. 이번 행정명령 취임하자마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물론 타겟으로 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어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민 진행, 그리고 네. 또 이주민들, 그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민 통제 정책을 강화한 거는 그 대상이 대부분 아까 그 취임식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남아메리카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 보통은 그런 쪽으로 대항해서 만든 이민 통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특히 그렇죠. 멕시코 국경을 넘는. 그렇죠, 맞아요. 멕시코 그리고 또 사우스 아메리카 뭐 이쪽에서의 범죄자들 이 국경을 넘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 의식이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당선이 된 거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민 정책을 또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 맞아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관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트럼프 정부의 특별한 조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관세가 국내의 어떤 경제 주체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다분히 해외 기업들에 대한 추가의 버든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후보 시절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계속해서 하겠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멕시코에 대해서 25%, 캐나다에 대해서도 뭐 40% 부과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지금 이제 시작이죠. 아마도 이 일정 부분 감안이 될 것이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인데, 그로부터 우리가 예상되는 변화라고 하면 세수의 증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여러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미국의 뭐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값싼 품들을 들여와서 소비하던 것에서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생산 업체들도 해외 원재료를 들여온 데 있어서 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다 물가 상승에 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세를 높인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뭐 블러핑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 가뜩이나 높은 정부의 재정 적자,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상황이거든요. 이걸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미국 중심의 패권, 이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면에서 보면,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선거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일기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도해보지 않겠느냐. 특히 이미 초기에는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변화를 가져갔을 때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특히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작년 21년, 22년, 23년도에 대미 투자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 한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대입 투자 세계에서요? 네, 세계에서. 한
5위? 5위? 한 해에는 1등이었었고요. 정말요? 다음 해에는 2등, 그리고 항상 5위권 이내였었어요. 우와. 왜 그러냐면요. 배경이 있어요. 음. 이게 우리 이제는 뭐 민주당 정부가 끝난 게 있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여러 경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였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 2차 전지 사업, 태양광 사업, 전기차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래서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 중에는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리고 대기업만 있나요? 거기에 이제 같이 하는 여러 협력 업체들이 그렇죠. 진출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대미 투자로 간주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혜택을 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서도요, 관세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따른 미국 국내 업체들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그런 정책이 있지만 이걸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약 중에는 무엇을 미국 기업으로 정의하겠느냐, 누가 이러한 혜택을, 감세의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정의할 때 미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이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기업들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에 뭐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이미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또 대상으로 저희가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지아라든가 알라바마 이런 데 저희 사무실도 있고 많이 출장을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 공화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지난 5년을 놓고 보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렸던 것은 민주당 주도의 리뉴어블 에너지 회사들, 뭐 배터리 업체들 뭐 이런 데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싶었었고 이 트럼프 정부에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간다 하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취임식을 보다가 굉장히 딱 귀에 들어왔던 단어가 대외 수입청. 이 대외 수입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외 수입청이 또 뭔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연설문에도 원문을 보니까 그게 딱 써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게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로서 국세청은 미국인들에 대한 과세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조리한 그런 데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맞을 텐데 국세청장이 사임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서요. 국세청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국세청 IRS. IRS, Internal 인터넷. Revenue Service예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유명한 게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학생 수준의 직관적으로. 수준 높은 막 현학적인 표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글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외 수입청. 네. 그게 아마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바꾼 거예요. 인터널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야 너네 국세청 왜 우리한테 과세를 못해서 안달이야? 왜 열심히 일하고 지원받아야 되는 미국인들에게 대해서 과세를 하느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제 감세를 하는 거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관세라던가 미국 이 뷰티풀 컨트리인 미국에 들어와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는 그 기업들에게 fair share를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Internal Revenue Service가 아니라 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겠다라고 뭐 레토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진짜로 그런 부서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 얘기를 했고 꽂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임식 그 선언문, 그 연설문에도 그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듣고 나서 이 대외 수입청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대외 수입청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대외 관세 이런 일을 좀 주로 하는 그렇죠. 걸까요? 이제는 익스터널이니까 관세라던가 뭐 해외 기업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아주 주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 이야기를 쭉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는 확실하네요. 일단 자국민 보호 그리고 맞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좀 의도가 보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민 정책에서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뭐 범죄자라던가 불법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뭐 배제하겠다. 맞아요. 이런 좀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지만 그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갖는 어떤 세계에 있어서의 리더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맞는
말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오던 것이 기존의 어떤 리더들이었다면 트럼프는 그렇지 않는 거죠. 정말 미국 뭐 다 필요 없고 네. 미국부터 먼저 챙길 거. 이게 솔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딱딱딱 꽂히면서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할 텐데 우리 뭐 DEI다, 워크다 뭐 이런 것들 이빠른 소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증을 많이 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트럼프의 지지가 굉장히 아주 그냥 높아졌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특히 미국의 대외적 팽창을 강조했잖아요. 네. 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라던가 예. 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게요. 했고요. 그 그러게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그렇죠.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모든 그런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는 한번 경험해봤으니 그리고 본인이 의도한 바를 어떤 식으로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것 같고요. 환경 면에서는요. 네. 일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 왜냐하면 의회도 지금 양원을 공화당이 지금 평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뭐랄까 조금 공화당의 전통적인 어른들이 있었다 하면 이제는 뭐 트럼프의 말이 절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더 힘을 받는 것일 것이고 이번에 그 취임 이전까지 당선인 신분에서 있을 때 그 마랄라고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의 별장 트럼프가 거주했던 네. 거기에 전 세계의 뭐 정세계 리더들이 못 찾아가서 안달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변호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취임식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또 하나를 보자면 대중무역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터질 거냐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주시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다시 개시가 될 텐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 업종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또 재선을 신경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서포트를 국내적으로 충분히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굉장히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한다는 또는 미국까지 따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들 뭐 예컨대 뭐 전기차 업체가 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전통적인 이 공화당의 지지층에 이제 서포트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어떻게 또 세계 시장에서 패권을 만들어 갈지 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미중 관계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미국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이민자 문제도 많고요. 네. 특히 마약 문제. 또 심각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미국 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이슈에서 가장 큰 거 역시 불법 이민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국경의 장벽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미 취임식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의 그 계획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슈화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제1강대국이면서도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성장의 배경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인구예요. 아, 그러니까 인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그 기대치를 높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이 불꽃이 사그라지는 거 아니라 그런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인구가 는다는 게요, 출생이 늘어서는 아니거든요. 그 이상으로 미국으로 공급되는 여러 전 세계 어떤 노동력, 고급 인력, 미국이 그래서 멜팅 팟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것, 이 단순히 그래 뭐 당연히 범죄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그걸로 인해 그 나라 내에서의 긴장이 어떻게 조성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경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요, 적자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때 이미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뭐 이미 높은데 기축통화로서 이 인플레이션을 통화를 더 늘려서 찍어냄으로써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뭐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 트럼프 경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결국은 감세란 말이에요. 네. 감세인데 또 지출을 줄이진 않아요. 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서 관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관세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세수의 증가가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뿐만 아니라 관세로 인해 실질적인 어떤 그 경제 활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 계속해서 또 통화를 찍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계속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초기에는 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인들은 좀 기대를 하나요? 우리 경제 상황이나 뭐 여러 면에서 좋아질 거라는 트럼프 정부에서? 기대를 하죠.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경제를 누가 더 잘 다룰 것 같냐라는 거에 있어서 당시에 그 후보에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결국 마가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인들을 위한 어떤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트럼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소리 지르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저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배짜 이미지도 좀 있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트럼프와 현지에서 생각하는 트럼프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그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미국 내에 사람들이 갖는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이제 바뀌는 것 같던데요. 예전에는 정말 괴짜고 매버릭이고 맞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게 주류의 생각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도 많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상황이고요. 또 능력이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 과거에 한국인들이 줬던 그런 인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또 그렇죠. 이게 사실 언론사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 미국민들이 직접 그 나라에서 갖고 있던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대비 좀 더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네. 괴짜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갔었던 것 같고, 그러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샤이 트럼프의 컨셉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지지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그 메타의 그 저커버그도 네. 예전에만 해도요, 본인도 이제 민주당이었었고, 그리고 2020년도 대선 때에도 이 페이스북에서 그 트럼프 후보 대통령의 계정을 클로즈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다시 다 살리고 또 메타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기를 본인의 어떤 그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네. 그런 회사의 방침을 다 철폐하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이거 역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와부 아니냐, 그리고 말하려고에 가서 만나려고 하고 네. 뭐 취임식을 위해서 뭐 100만 불 넘는 그런 기부금도 다 여러 기업들이 기부하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뭐 지금은 어쨌거나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 이 국민들의 지지도 뭐 탄탄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이 이제 대미 외교를 해야 할 텐데 네. 잘 활용하면 좋을 만한 트럼프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확실히 사람이 자기 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신문 그 기사를 봤는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나 강하대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뭐 이게 누가 누구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경쟁 심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서 실리를 취하는 접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좀 실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한국은 리더십의 실종이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고 보니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한마디 했던 게, 한국도 드디어 뭐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났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대미 외교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한국이 위기 상황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래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건 간에 그 리더십이 이 트럼프와의 어떤 그 외교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사는 나라. 근데 미국의 어떤 영향 또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 뭐 가장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방위금 분담에 대한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그 관점의 차이인 거잖아요. 한국이 접하는 그런 입장은 당연히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의 이런 국방에 힘입어 이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 혜택을 보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네.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가장, 글쎄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싸게 먹히는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쪽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 마인드는 결국은 이 분담금에 대해서 이게 더 훨씬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50%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식으로 되건 그게 하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중 외교에 있어서 한국이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이 트럼프 그 정부에서 네.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고요. 그걸 우리는 또 잘 슬기롭게 이게 뭐 마냥 미국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그 입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가장 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슬기롭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집권이 한국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기회라는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대중 긴장, 미중 분쟁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스테이터스를, 포지션을 잡아서 거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 각 업종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업종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명백할 것이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미 진출,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미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잘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한국의 업체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과실을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 넘버원 국가가 한국이었던 적이 뭐 몇 차례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혜택을 잘 누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어쨌거나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그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철학도 많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트럼프 미 정부와 한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혹시 보세요? 시사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방위비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라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또한 그들이 또 기대하는 것이 대미 투자에 대한 확대를 기대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 우리가 그걸 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우선 안보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컨트리 리스크, 국내, 국외,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컨트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기술 기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빨리 픽업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무역의 기회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결국은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에 잘 부응하는 그런 외국 기업들 또는 외국 정부들 간의 협력은 또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한국에서 느껴질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이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아마 미국에서도 이게 카운터파트를 누구로 삼아야 할지 뭐 생각을 하더라도 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게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 협상 압력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무역 구조에 있어서도 한국은 늘 뭐 돈 잘 버는 나라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과실을 누려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고 간에 이 대북 문제 네. 잊을만 하면이 아니죠. 굉장히 자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결국 뭐 한국이 기대받는 또 기대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